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여러분은 지중해를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푸르고 드넓은 바다? 크루즈? 맛있는 음식? 그렇다면 혹시 지중해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중해의 역사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바로 다양성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문명권, 종교, 인종들이 지중해를 매개로 교류와 교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르네상스 시대 때 지중해의 상징성이고요. 제가 직접 보고 들으면서 촬영한 영상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14세기에서 16세기는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성립은 유럽 연합의 기원이기에 앞서 수많은 지역 문명들이 바다와 육지를 배경으로 대립과 발전을 반복하던 지중해가 하나의 영토,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재편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지중해의 북서부 지역,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지중해 동부 지역을 통합하면서 해상 실크로드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고대 문명 간 교류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를 동반하였습니다. 반면 제국의 몰락과 그 과정은 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문명 요인들인 게르만과 아랍 무슬림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아랍 무슬림은 7세기에 접어들자 지중해의 동부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를 하나의 권력 단위로 통합하면서 지중해의 해상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그 너머의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진출하면서 지중해를 세계 무역 활동의 한 극단으로 편입했습니다. 게르만, 특히 프랑크족은 지역 및 권력 단위의 분열, 농업 경제와 물물 교환에 기초하는 봉건 제도와 맞물리면서 9세기 초반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유럽 문명의 진화와 인간 발견을 주도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보편적인 주장에 따르면 유럽은 9세기 카롤링거의 르네상스 이후 11세기 농업혁명, 13세기 법의 르네상스와 상업혁명,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이탈리아 반도의 르네상스, 그리고 16세기 초반의 종교개혁 등 일련의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11세기 이후 서유럽의 도약은 사실상 지중해를 양분한 아랍 무슬림의 상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장악한 채 지중해 전역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었지만 아랍 무슬림 식자들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중세 서유럽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7세기 초반 아랍 무슬림의 영토적 팽창은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와 접촉하면서 지중해 남부의 방대한 지역에 걸쳐 이슬람 다문화 문명 사회의 형성을 기여했습니다. 9세기에서 10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의 다국어 번역 활동과 독창적인 사고가 학문과 삶의 여러 분야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번역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학 분야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및 물리학 연구,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의 의학서들,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의 수학 관련 연구가 새롭게 평가됨으로써 장차 서유럽 기독교 사회의 고대 그리스 계승을 예고했습니다. 13세기 이후에는 이탈리아 해상공화국들의 활동이 지중해와 유럽 중북부를 넘어 영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대륙을 종단하는 이들의 육로 무역은 사실상 성지순례의 길과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성지를 향한 길의 중요성은 유럽 종단의 시종이 노르만의 북유럽에서 지중해의 남단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브롤타, 이탈리아, 크레타, 흑해와 터키, 그리고 인도를 거쳐 아시아까지 연결하는 횡단의 전통적인 글로벌 다문화 문명로드에 이어 알프스 이북과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종단의 문명로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문명로드는 지중해, 특히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와 시칠리아에서 교차했습니다. 당시 아랍 무슬림의 지배하에 있던 이베리아 반도가 양대 문명 간의 보다 직접적인 접변을 위한 육로였다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지역 문명 간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역할의 핵심은 분배와 융합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중해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소렌토와 나폴리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버스를 타고 본격적으로 남부의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포지타노, 소렌토 전망대, 나폴리 전망대와 아말피까지 지중해를 원없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깎아자른 절벽에 매달린 듯한 도로를 달리며
끊임없는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말피 코스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지중해를 곁에 둔 50km 길이의 도로로 달리다 보니 이탈리아 남부의 하나의 보석 소렌토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사랑받은 휴양지이자 철학가 괴테와 니체에게 많은 영감을 준 도시가 바로 소렌토라고 합니다. 입구부터 상큼한 레몬향을 풍기는 이곳 소렌토는 도시라기보단 아름다운 시골 마을 같은 아기자기한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소렌토의 특산품 바로 레몬입니다. 세계 최고급 레몬 산지로도 유명한 이곳 소렌토인데요. 높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고 커다란 열매로 유명하며 레몬 사탕, 레몬 술, 레몬 비누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중 하나인 레몬 슬러시를 맛봤는데요. 듣던 대로 소렌토 레몬의 상큼함과 달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슬러시 맛있어요. 근데 너 이거 영상에 올릴 거야?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슬러시 어때요? 반반. 소렌토를 지나 나폴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리는 호주의 시드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도시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최대의 여객부두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데모노 게테는 이런 나폴리의 아름다움에 감탄해 나폴리를 보고 나서 죽어라 라고 하는 나폴리의 속담을 책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유구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어 대표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폴리 역사지구와 함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명소들이지만 번화가를 천천히 거닐어 보는 것만으로도 나폴리만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를 담고 있는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높은 지대에 위치한 화산과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는 모래들, 그리고 푸른 지중해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 나폴리의 모습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지중해, 그리고 나폴리항이 아름다울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베수비오 화산인데요. 다음 순서는 이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 도시 폼페이입니다. 폼페이는 로마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라져 1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지만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당시 인구 2만여 명의 대도시 폼페이는 화산재에 뒤덮여 18시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592년 우연히 발견되어 현재까지 발굴 중인 도시입니다. 폼페이는 해상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이고 도시 자체도 물고기 모양으로 계획하여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약 66만 제곱미터의 면적의 폼페이는 여의도 공원의 3배 정도의 크기로 도시를 둘러싼 성벽에는 8개의 문과 12개의 탑이 있습니다. 또한 폼페이는 동서와 남북을 잇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베수비오 화산 폭발 이후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로 보게 된 2개의 큰 문, 이 문의 명칭은 포르타 마리나입니다. 포르타 마리나는 바다를 향해 나 있는 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보면 한쪽에는 작은 문, 한쪽에는 크기가 조금 더 큰 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재에는 오른쪽 문으로만 드나들 있지만 이전에는 왼쪽에 계단에 있는 문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였고 오른쪽은 수레나 마차가 다니던 차도였다고 합니다. 인도가 차도보다 더 높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차로가 배수로 역할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포르타 마리나는 해안가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 하수를 체계적으로 바다로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차도에는 하얀 대리석 조각들이 여러 개 박혀 있으며 이들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2000년 전 폼페이의 밤을 달빛에 반사된 대리석 조각으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폼페이의 중앙 포럼입니다. 이곳 포럼은 도시 중심에 있던 복합 공공시설로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사당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포럼은 시의회와 재판정으로 사용하던 바실리카, 대규모 시장,
신전으로 둘러싸여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되던 곳입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주피터 신전 뒤로는 바로 베수비오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은 베수비오 화산을 신처럼 여겨 화산 폭발 전조 현상에도 도망가지 않고 불의 신 불카누스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는 예정된 비극을 막을 수 없었으며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지 단 15분 만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서 유일하게 화산 활동을 하였으나 1944년 3월의 분출을 끝으로 현재는 분출을 멈춘 상태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도시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는 곳마다 절경이 펼쳐지는 남부 도시들을 비롯하여 지중해까지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중해는 동서양의 문명이 교류하는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동남풍이 통과하는 길목이었으며 르네상스가 그 중심에 위치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중해라고 하면 유럽 지중해를 가리킬 만큼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항로의 주요 간선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